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함으로써 사람이 참을성을 배우게 되고 또 기본적으로 뇌가 발달을 하게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지 그렇죠. 학교 성적을 잘 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닌데 부모는 너무 그거가 너무 걱정이 되시니까 이제 공부 뭐 수학 우리 아이가 이런 성향을 보였을 때 진단을 이때쯤이면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시기가 있을까요? 웩슬러 지능 검사가 유아기부터 만 3세만 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 3세에서 5세 사이에 경계선 지능 수치로 아까 70에서 84 사이로 나왔다 네. 그래서 절대로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고 단정지으면 단정하면 안 됩니다. 언제쯤 가장 정확한 지능 지수를 알 수 있냐? 최소 만 6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들이 45개월쯤 됐는데 어디서 이제 웩슬러 유아 지능 검사를 해서 78, 75 그렇게 나오니까 경계선 지능이라며 막 너무 놀라셔가지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향후 2, 3년 후에 아동용 지능평가를 다시 했을 때 많이 열심히 노력하면 향상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거에 네. 희망을 드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낙인하지 말고. 맞아요. 낙인이라는 것도 너무 어릴 때 ADHD라는 병도 사실 만 3세에서 5세 사이에는 다 산만하거든요. 약간씩은. 애가 조금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4돌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와서 ADHD 아니냐고 맞아요. 막 물어보시는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있어요. 예. 근데 그 시기에는 진단을 내릴 수가 없는 병이 바로 ADHD예요. 여담이지만. 그래서 음. ADHD도 최소 만 6세가 네. 지나야지만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의 뇌 발달은 전두엽 발달의 시기가 있는데 전두엽 발달이 만 6세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 전에는 근데 전두엽이 아직도 기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아이가 참을성도 없고 당연히 주의가 분산이 잘 되죠. 근데 그런 아이한테 ADHD라고 레이블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다 만 6세 이후에 들어가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40분간 착석하고 10분 휴식하고 끊고 맺는 게 그 전환이 잘 되는 시기가 만 6세, 7세 이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애들이 산만한지 안 한지를 보고 ADHD 진단을 내리는 게 옳지. 그 전에 너무 이른 시기에 만 3세밖에 안 된 아이한테 ADHD다 여부다를 말하기는 조금 너무 이르다. 교수님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치료는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치료라기보다는 개입, 도움 그렇게 표현하고 부모님의 싶습니다. 도움, 환경적인 네, 도움. 네. 네. 어떤 훈련과 어떤 개입을 해주면 이런 아이들이 덜 합병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덜 자존심의 상처가 되고 덜 정서적으로 위축이 되며 덜 불안해지게 될까. 공부를 무서워하지 않게 만드는 게 개입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가 무서운 대상이 되면 안 된다. 틀릴까 봐 두려워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본인이 알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부모들은 이런 지능검사 프로파일을 딱 받아보면 그 쭉 내려간 부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그것만 보일 것 같아요. 보여요. 네, 근데 잘하는 지능은 것보다는.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지능 지수의 저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이 큰 문제 없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주변에서 기다려주고 포용해주는 거. 그게 중요하지. 막 아까 그 떨어진 그 계곡같이 푹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막 10점, 뭐 8점, 10점으로 올릴 수 있지를 않아요. 네. 올려지지도 않고. 근데 강점이 그 약점을 견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전체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아이의 약점을 너무 많이 들여다보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를 알고 그 부분을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 부분을 많이 키워주시는 것이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약점을 견인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나중에 커가잖아요. 예, 예. 애가 어떤 이야기를 나중에 커서 하냐면 저는요 선생님 엄마 아빠가 맨날 바보 같다고 한심하다고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제가 잘하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조금 커보니까요 제가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더라고요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훌륭하시다고 그걸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느끼시게 됐냐고. 부모님이 저는 그거를 어릴 때부터 했었으면 이 아이가 얼마나 자존심의 상처도 안 받고 자기가 정말 한심한 아이로 스스로를 라벨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이밍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 사람처럼 행동해요.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모른 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함으로써 사람이 참을성을 배우게 되고
또 기본적으로 뇌가 발달을 하게 돼요. 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지 그렇죠. 학교 성적을 잘 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닌데 부모는 음. 너무 그거가 너무 걱정이 되시니까 이제 공부 뭐 수학 그러는데 사실은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겁을 내지 않게 만드는 게 느린 아이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어떤 목표, 타겟, 표적이 된다라고 그렇게 꼭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면 아이를 옆에서 도와주다 학습 지도 면에서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저도 솔직히 소아정신과 의사지만 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다 보면 막 화가 나요. 그렇죠. 저도 문득문득 화가 그래서 막. 아는 건 또 있어서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화를 삭히느라고 말을 안 하고 이러겠다. 그러면 애가 금방 알아요. 엄마 지금 화났지. 엄마가 실망한 거를 아이가 얼굴을 보면 금방 압니다. 아,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엄마가 굳이 아이를 직접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아이를 포용해라, 엄마는. 그리고 아이를 이해해라. 그리고 아이는 조금 제3자가 가르치는 게 좋아요. 제3자요. 고액 과외를 하거나 무슨 어디 뭐 지도 학습사를 뭐 되게 고용을 해서 하라가 아니라 손을 좀 바꿔서 할 필요가 있다. 사심이 들어가면 아이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안 다그치다가도 9번 잘 안 다그치고 뭐 그래 잘해 격려해 주다가도 한 번 애한테 폭발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그 한 번만 기억해요. 그리고 엄마는 맨날 나한테 화냈다 그러고 너 나한테 맨날 한심하다고 했다고 해요. 아이한테 폭발을 하고 나서도 항상 바로 미안하다고. 엄마가 미숙했다고. 그렇게 잦은 납세를 빨리 하고 빨리 사과를 해서 아이의 마음을 빨리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 50% 이상 자기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가 발견하신다면 아이 학습에 대해서는 차라리 손을 떼시고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만 들여다보시고 인커리지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만 하시고 아이는 좀 화를 좀 덜 낼 수 있는 다른 배우자 아빠가 조금 더 나이스하게 조금 더 포용적으로 가르치신다 그러면 아빠한테 그 역할을 맡기신다거나 네. 뭐 아니면 이모나 삼촌한테 맡기신다거나 지역아동센터에 보낸다거나 아니면 공부방 선생님한테 좀 따로 부탁해서 우리 아이가 이래저래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니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를 조금 포용해 주셔서 눈높이 교육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느린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전문가 면에서 특수교육을 좀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특수교육 대상자로 만드냐 안 만드냐가 상당히 논란이긴 한데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경계선 지능 이런 아이들은 일반 교육을 하라고 권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순간 지적장애 아이들이나 장애가 심한 아이들에 비해서 상당히 기능이 좋기 때문에 자기랑 같이 수업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약간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쉽기 때문에 또 공부가 더 싫어져요. 재미가 없어요. 너무 쉽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부족한 부분들을 따로 개별 학습 지도를 해서 학업 수행 능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좀 다른 거 7, 80점 맞고 이거가 4, 50점 맞으면 그 4, 50점 맞는 거 한 7, 80점 정도로만 끌어올리는 거는 반복학습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막 골고루 다 90점, 100점 받게 하려고 하니까 부모가 굉장히 막 힘이 드는 건데 그냥 기본적인 거 정도 이상만 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목표만 갖고 부족한 부분을 조금 열심히 반복적으로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평균 이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난이도가 어려지고 이제 복잡해지고 이제 아이들이 그 저학년 때까지는 좀 버티다가 그때부터 조금씩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고 수행 능력이 조금씩 더 많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하고 흥미거리가 이제 공부가 아닌 다른 게 하나씩 생기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고학년이 돼서 그 아이를 개별반, 도움반에 가서 뭐 수학만 간다거나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느린 아이를 부모님이 옆에서 잘 도와줘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호전된 케이스 혹시 교수님 경험하신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경계선 지능도 범주가 넓잖아요. 그 범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따라서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경계선 지능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우울증이나 분노, 그리고 부모로부터 늘 존중감을 받지 칭찬을 못 못해 듣고. 칭찬을 못 듣고 항상 한심하다는 느낌을 나는 주는 아이야 라고 스스로가 레이블링함으로써 위축돼 있고 우울하고 그리고 약간 피해의식도 있고 사람들이 다 나를 바보처럼 여길 거야, 싫어할 거야 라고 해서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정서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이 경계선 지능 아이들의 가장 치료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 이런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정말로 그 부분을 좀 잊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자신감 갖고 뭐든지 해보겠다고 한다면 못할 건 없다. 2차 합병증까지 더 악화되기 전에 부모님이 많이 믿고 아이, 기다려주고 아이의 포용해주고 속도에 맞게 네. 따라가줘야 되네요. 네. 아, 부모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부모님과 보면.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은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학교 선생님도 그런 아이들을 정말 따뜻하게 배려해서 엄마들한테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담임 선생님이 있으신가 하면 아이가 조금 한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아이 특수교육 안 받으세요. 이 아이 무조건 특수반 가야 돼. 이 아이 뭐 치료는 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시는 학교 선생님들도 드물지만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부모를 위축시키고 그 부모는 또 집에 가서 아이를 푸시하게 되는. 너 때문에 엄마가 선생님한테 가서 핀잔 받았고 엄마가 속상하게 만드냐 하면서 이제 아이를 막 이제 잠도 안 재우고 막 공부를 시키는 거죠. 이게 다 연쇄적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가 잘 못하는 게 있다면 분명히 잘하는 게 있으니 그 잘하는 부분을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면 언젠가는 그 아이는 자기의 약점을 스스로가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본인이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힘이 생긴다. 아이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생님과 부모가 치료의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서로 반목을 하거나 엄마는 선생님을 자꾸 피하고 선생님은 엄마한테 아이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두려워지고 그럼 엇박자 나죠. 그런 경우가 되게 네. 많거든요. 예. 그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오픈하고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느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관심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끝으로 많은 부모님들, 이런 느린 아이를 자녀를 둔 부모님들 당연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제 간직하고 있는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끝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조언 좀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느리다라는 말이 너무 넓습니다. 도대체 느리다는 게 무엇이 느린 거지? 그리고 발달 과정에서 느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 정상 체질적으로 그냥 조금 느리게 크는 아이인지 언젠가는 이렇게 정상 아이들과 똑같아지는 그런 느림인지 아니면은 어떤 약간의 한계 속에서 조금은 외부의 도움이, 외부의 개입이 필요한 정도의 느림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냥 주변에 비전문가, 그냥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는 어떤 다른 분들의 말에 휘둘려서 정확한 검사를 할지 말지 고민하지 마시고 아이가 언어가 지연돼 있다든지 뭔가 또래보다 약간 미숙하다든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꼭 전문적인 기관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맞닥뜨리기를 너무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검사를 해서 아이의 강점도 알 수 있고 또 약점이 뭔지를 일찍 알면 그 부분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정은환 교수님의 말씀이 느린 아동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